영어 단어 중에 프리포스터러스라는 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프리포스터러스가 앞에 프리가 PRE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부분을 앞을 얘기하고 포스트는 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프리포스터러스는 결국 뭐냐? 앞과 뒤가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앞뒤가 뒤바뀌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프리포스터러스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앞이 아니고 뒤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 엄청난 이상한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면 문제가 된다. 돈은 수단이냐 목표냐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수단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의 무게중심은 결국 돈이 상당히 목표라고 하는 걸로 잡혀져 있는 게 우리 자본주의 안에서의 하나의 흐름인데, 결국 그러나 돈이 나중에 갔을 때 이게 어쨌든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가 잘못되고 망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여러 뉴스를 보거나 여러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수단과 목표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대학은 수단이냐 목표냐, 이제 수단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분들이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꽤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을 어디까지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이걸 이용해서 그 뒤로 무게중심 그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모르겠고 여기만 잘 되면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뒤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해서 거기를 목표로 삼으니까 많은 게 왜곡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약간 학교를 좀 까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대적인 의미의 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산업혁명 때 이제 막 갑자기 공장이 막 엄청 많이 생기고 이제 포드의 그 유명한 포디즘이 이제 이렇게 벨트로 지나가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일손이. 노동자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을 다 공장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데 그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 집에서 애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손실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그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근대적인 의미의 학교가 만들어진 것도 일종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약간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입니다. 공리주의 아시죠? 공공의 이익이 최고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큰 목표, 행복이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 사람들은 최소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감옥이 그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파놉티콘입니다. 파놉티콘은 그 앞에 판이라는 단어가 전부, 전체, 우리 왜 팬데믹 할 때 그 팬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옵틱이 눈이죠. 그래서 전체를 눈으로 다 감시한다. 감시에 초점을 두는 과목이 패놉티콘이고,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그림으로 좀 보겠지만 죄수들이 벽이 쫙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다 노출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이 등대 같은 곳에서 간수가 한 바퀴만 쭉 돌아도 죄수가 뭐하고 있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죄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시받는다는 느낌에서 이렇게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제약받는 거죠. 뭐 이게 실제로 만들어진 감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레미 벤담이 이거를 설계한 이유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사회에 범죄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범죄자들을 어쨌든 감시하여 줘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감시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어긋난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만 이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공리주의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의 인원이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학교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의 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최대한 많은 일손이 공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최소의 인원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실이 학생들이 전부 다 교사를 다 바라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교사는 앞에서 모두 다 볼 수 있죠. 모든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여기 서면 다 보인다 라는 말씀. 파놉티콘의 그 원리가 흘러오는 거고, 복도도 일자형으로 돼서 움직임이 통제되는 거죠. 자유롭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본사를 만들었던 그 보시면 동그란 아주 혁신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기존의 그런 우리의 꼭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건물의 구조를 탈피하고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겠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고, 또 학교들도 반드시 학교가 이런 구조가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최근에 많은 그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학교들도 많아요. 물론 학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학생 중심 과정을 많이 개발했고, 또 가정 중심 교육 결과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교육의 혁신을 일으키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초기에 있었던 그 의도가 여전히 그 밑에 깔려 있어서 학생들이 감시받고 결국에는 또 똑같은 내용을 주입받으면서 노동자로서의
결국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노동자를 일손으로서의 필요한 지식, 계산, 최대한 필요한 어떤 더 문해력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그 초기의 그 의도가 여전히 그 밑에 있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게 학교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랄 텐데 학교의 그 교육의 그 밑에 깔려있는 잘못된 그 의도를 완전히 아직 배제하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드는 겁니다. 모던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요. 모던타임 맨 앞에 보면은 갑자기 양들이 막 전진하는 화면 보시면 알 텐데 막 전진하다가 갑자기 그 양들의 화면이 뭘로 바뀌냐면 지하철, 서브웨이에서 노동자들이 막 나오는 화면으로 싹 바뀌어요. 이게 찰리 채플린이 감독으로 찍었던 영화인데 그 의도가 분명하죠. 노동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양떼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 이건 사람이 완전 그냥 가축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쁘게 회사를 향해 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기계 문명 안에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만 되는 원래 공부라는 단어가 한 중국어로 하면 쿵푸죠. 쿵푸. 우리가 많이 듣는 쿵푸. 무술이 떠오르는 그 쿵푸가 한자어로 공부입니다. 공부를 한자로 해서 쿵푸인데 그럼 왜 그 공부가 무술을 의미하는 쿵푸가 되었느냐? 원래 중국어에서의 공부는 단순히 학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영역에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을 닦고 지식을 익혀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게 된 거 이런 걸 다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그거를 묘사하는 걸로 이제 무술이 돼서 무술을 쿵푸라고 부르게 되긴 했지만 지금도 중국어를 보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쿵푸라는 표현을 대단한 공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체조를 잘하건 뭘 하건 그래서 이 원래 공부는 어떤 영역이든 공부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특별히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만 한정되고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막 비유를 하자 그러면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탄단지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저는 이제 이거를 학교가 탄수화물만 먹이는 거랑 비슷하다.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맛있어요. 이거 좋아합니다. 피자, 핫도그, 떡볶이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이것만 먹이게 됐을 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생기지 않겠고 지방도 필수 영양소인데요. 저는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잘 주어지지 않는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든자 그러면 투자 교육이라든가 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그 이후에 조직 문화 속에서의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로 학교에서 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유교의 잔재가 좀 남아있다고 하고 하는데 유교 문화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남아있는 게 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의식 이게 유교 문화에 가장 강하게 있는 거죠. 그거를 지우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양만큼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건 또 잘 못 받아들였어요. 개인의 독특성과 이런 자유로움은 잘 못 받아들이고 유교의 체면 문화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자를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블루 컬러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컬러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화이트 컬러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았죠. 대부분 다 그게 되려고 하고 블루 컬러는 좀 약간 낮게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나 여러 나라에서 AI가 앞으로 발달하게 됐을 때 어떤 직업이 제일 빨리 대체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블루 컬러가 빨리 대체될 것이다. 화이트 컬러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인간이 지시지 않을 수 있는 인간만의 창의력. AI가 기계식 러닝은 잘할 테지만 우리는 인간만의 창의력을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교육하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AI가 발달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인 거죠. AI가 화이트 컬러가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빨리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극작가라든가 여러 프로그래머라든가 코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엄청 많이 퇴사 통보를 받고 오히려 블루 컬러가 하는 일들은 아직 그걸 하드웨어로 표현하기까지는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 제시됐었죠.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를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화이트 컬러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현장에서 생산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 몸으로 그거를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 브라운 컬러가 제시가 됐고 이걸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손재주꾼이라고 하는 브리꼴레르라는 개념과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브리꼴레르는 이제 그냥 손재주꾼이라고 하지만 이걸 제 버전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 안에 지식이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입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그의 지식이 그 영역에서 실제 만질 수 있는 산출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비 문화로서의 유교 문화로서의 어떤 그런 것에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많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지식인을 길러내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화이트 컬러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 브라운 컬러, 브리꼴레르 이런 실제적인 그런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냥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서 시키는 것만 해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 직장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직장도 수단이죠. 직장을 목표로 두니까 그 직장이 나를 내치면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성세대의 문제였죠. 그 직장을 수단으로 해서 물론 거기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계속 그런 시야 이런 걸 길러야죠. 그럼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마. 또 실수했니? 이거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아이들이 나갈 사회를 생각하면 실수해야죠. 물론 실수하려고 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뭐 신경 안 써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계속 개척하면서 당연히 실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근데 어릴 때부터 실수하지 마. 또 문제 또 틀렸니? 실수하지 마. 계속 이것만 요구받던 아이들은 자의식 속에 새로운 영역으로 추구를 안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대학 문제를 거기를 목표로 보고 거기에 맞는 것만 아이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어서 엉망이 됐죠. 프리포스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냐면 지식인은 지배자의 통치 원리를 눈치챈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지배자가 너무 제가 오늘 어둡게 표현했지만 지배자는 내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기르고 싶어요. 얘를 자본가로 만들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까지만 크게 하고 싶은 지배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통치 원리를 눈치채고 저항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지식인으로 기르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그 모던타임즈 양의 그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다시 잘 관찰해 보시면 하얀 양 무리 중에 중간에 검은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양 무리 속에 있죠. 그러나 검은색입니다. 저는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엉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 때문이 전부면 그게 미스죠. 시험은 수단입니다. 시험은 얘가 잘 하고 있나를 체크하기 위한 수단이지 시험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뒤바뀌니까 역시 공부가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공부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훨씬 재밌는 거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사실 의미 부여를 최우선으로 두고 아이들과 훈련을 해야 해요. 말이 참 길어지지만 역사를 생각해보면 역사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어떤 그런 걸 외워서 시험 잘 보는 게 사실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릴 때 역사 자격증 따게 하시는 부모님 많습니다. 이거 제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만 근데 그거 아이들 나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어릴 때 왜 역사 자격증 따게 하냐면 이제 곧 영어를 빨리 마스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이후로는 수학을 마스터해야 되니까 그 전에 역사를 미리 마스터 시켜놓자 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교육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있었던 그 교육이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갈 리도 없고 그리고 역사라는 것에 진짜 의미를 아무것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검은 양처럼 학교에서의 교육을 열심히 받고 하는 건 좋아요. 양들과 함께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러나 그 학교를 넘어선 꾸준히 자신이 영원히 재밌게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검은 양으로서 되는 것도 어떨까. 이런 비슷한 이미지로 세스 고딘이라는 그 작가가 옛날에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소는 보랏빛 소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랏빛 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매우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인재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먼저 부모와 또 아이들이 함께 갖춰 나가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